자, 여러분 사동하고 주동은 무슨 관계였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시키고 스스로 하냐 이 차이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능동하고 이제 피동은 내가 스스로 하냐 아니면 당하냐 이렇게 의미를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능동은 스스로 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주동이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런데 누굴 만들 수 있냐 없냐의 구분이냐면 여러분 사동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주동문이라고 하는 거고 피동문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어차피 의미는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당한다. 그래서 얘는 피동을 왜 쓰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면 여러분 이게 또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자, 여러분 옆에 선생님이 쭉 정리했는데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큰 틀로 대부분 여러분 주어를 숨기고 싶을 때라고 생각해 주면 돼.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그럼 봐봐. 능동문의 주어가 불분명할 때 여러분 석유값이 올랐대. 석유값이 혹은 내려갔대. 그러면 이 석유값이 얘들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되다라는 표현 쓸 거거든. 그러면 이 경우는 오르게 됐다라는 게 누구 때문일까? 석유값이 오르는 게 한 개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경우 주어를 숨기고 싶을 때 불분명할 때 이럴 때 쓰는 거고 주어가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밝힐 필요가 없을 때도 쓰기도 해. 자, 동작을 당한 주체에 초점을 두게 하려고 그러니까 당한 사람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여러분 주어를 빼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동작을 한 주체의 동작을 잘 오히려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동의 의도는 대부분 여러분 주체의 그 원래 주어의 여러분 내용들을 좀 생략시키려고 그리고 여러분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당하는 사람을 좀 더 포커스를 두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피동의 주어에 초점을 놓을 때 이 말은 여러분 사실 이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자, 객관성을 높여서 좀 더 표현하고 싶을 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뉴스에서는 피동 표현을 많이 써요.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할 때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그래서 뭔가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게 훨씬 더 얘들아 조금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동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당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당하는 사람보다 행위를 한 사람을 숨기려고 할 때도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만드는 방법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피동 표현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미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피동 전미사 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전미사는 누구랑 결합을 해야지? 어근이랑 결합을 하잖아. 어근하고 접사가 결합하면 여러분 뭐가 돼야지? 파생어가 되죠. 그래서 파생적 피동이라고 불러요. 파생적 피동이라고 할 거다. 자, 그러면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파생적 사동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근에다가 전미사를 붙일 건데 이때 피동 전미사는 이, 히, 리, 기 이렇게 4개가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전미사. 자, 그럼 이 피동 전미사는 여러분 어디에만 붙을 수가 있냐면 여러분 타동사에만 붙을 수 있어요. 그 우리 사동은 상관없었잖아요. 사동은 여러분 타동사, 자동사 다 해서 만드는 방법 각각 나눠서까지 정리했었거든. 근데 얘는 무조건 타동사에만 결합을 한다. 그러면 형용사에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자동사에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노래하다가 자동사거든. 근데 노래하다에 이일이기 붙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노래하다. 이건 안 돼. 그치 얘들아? 부르다. 얘들아 이거 불리다라는 말은 쓰는데 그 부르다도 그럼 대부분 이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전미사에 얘들아 또 뭐가 있냐면 되도 있어. 돼. 우리 여러분 그 사동에도 여러분 이일이기 우구추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시키가 있었잖아. 그것처럼 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되라고 하는 애도 그러면 여러분 명사 체언이 오고 그 뒤에 이렇게 되가 다라고 하는 어미랑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동, 되다, 유지, 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누구예요? 어떤 걸 비교해야 되냐면 우리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누구였지? 대다문이잖아. 거기도 대다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선생이 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되다가 피동의 의미가 있냐?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되는 건 내가 스스로 되는 거잖아.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키랑 똑같이 얘도 어휘 자체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거.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그냥 보어를 필요하는 단어, 서술어라고 생각해줘야 되고 붙여쓰기를 하고 있는 애들은 여러분 뭐라고 봐야 돼? 전미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붙여쓰기를 하냐 아니면 띄어쓰기를 하냐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붙여쓰기, 띄어쓰기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두 번째 개념 갈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문장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여러분 사동이 있었잖아. 그럼 피동도 마찬가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피동이 있거든. 그럼 걔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통사적 피동. 그렇지. 그러면 얘를 통사적 피동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통사적 사동은 뭐뭐 하게 하다 해서 하나 있었거든. 얘는 종류 두 개 있을 거야. 자, 한번 보자. 능동사의 어간에다가 이런 뭐뭐 하게 되다를 붙이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개 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되다는 저기 있는 그 되다랑은 또 다른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뭐뭐 하게라고 하는 어미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잖아.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의 형태고 얘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대다니까 다른 대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능동사 어간에다가 어지다. 원래는 여러분 이 아어가 보조적 연결어미고 지다가 보조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쓰다 보니까 붙여 쓰는 거 허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선생님이 붙여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 원래는 본용어 보조용어의 형태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되어지다 이런 되어진 거 이중피동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다 이런 것들. 보여지다도 이중피동이네. 근데 잠깐 어지다 아지다. 자가 근데 이거 어지다 아지다가 뭐가 있지? 예시가 뭐가 있을까? 뭐 있을까?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다 이중피동만 조금 계속 나 이중피동 설명해야지 하니까 이중피동만 생각나네. 뭐 있을까? 생각나는 거 있니 얘들아? 아 진짜로 이 정신머리 이거 어떡하면 좋니 선생님? 여기도 이 예시를 내가 안 써놨단 말이야. 그치? 그래 안 써놨단 말이야. 너는 어디다? 진짜. 근데 아무튼 얘는 동사에다만 써야 돼요, 여러분. 자, 근데 선생님이 동사를 생각나는 거 얘기해줄게. 우선은 동사에 붙여 쓸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이중피동을 절대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이중피동을 아래다 쓸 거긴 한데 이 어지다 아디다가 조심해야 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조심할 걸 선생님 먼저 쓸게요.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경우. 자, 여러분 얘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형용사에다가 아어지다가 붙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어지다가 들어갔네? 그럼 피동이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들아 쟤네들은 누구에다만 붙는다고 하냐면 타동사에 붙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형용사에 붙잖아요? 그럼 얘가 동사가 돼요. 그래서 아어지다가 붙는 애들이 동사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성질을 갖고 있는
전미사처럼 쓸 수 있는 애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예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근데 거기다가 예뻐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뻐지다가 동사가 되거든요. 왜냐면 안 예뻤는데 예뻐지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로 쓰여져 버리는 단어. 그 다음에 작아지다라는 표현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 작다는 원래 여러분 품사가 뭐지? 형용사잖아. 근데 이 형용사에다가 아지다가 붙으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동사가 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 아어지다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피동을 만들 때 그게 제한적이고 국한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선생님 빨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다시 설명해 줄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휘 자체에 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 그거를 어휘적 사동이라고, 어휘적 피동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키다도 여러분 어휘 자체에 시킨다는 의미가 들어간 것처럼 당하다 자체에 당한다는 의미 있고, 받다는 여러분 내가 선물을 받는데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거든. 이 받다 안에 이미 약간 당한다는 의미가 있어. 여러분 맞다도 받고 싶어서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리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맞다도 내가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이런 어휘적 자체의 얘들아 피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애들도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능동문을 여러분 우리 피동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제일 먼저 모기가 원우를 물었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타동사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지 얘들아. 타동사 필요로 하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왜냐면 모기가 여러분 원우를 스스로 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능동문이 되는 거고, 이 능동문을 우리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해. 그러면 능동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서술어가 있잖아. 그러면 능동문의 서술어니까 여러분 우리 저번에 주동문의 서술어를 주동사라고 했지.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얘는 능동사라고 부르면 돼. 맞아. 그래서 얘는 능동사라고 부르고, 그러면 능동사를 그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물게 되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럼 좀 어색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희리기를 하나씩 다 넣어보면 제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게 물리다지. 그러면 물리다를 섞어주시면 돼요. 제일 먼저 물렸다. 근데 여러분 누구가 물렸는지를 정리해줘야 되잖아. 그럼 누구가 물린 거야 얘들아? 원우가 물렸거든. 그치? 그럼 주어가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원우가 이게 주어. 그러면 모기가라고 하는 주어는 여러분 뭘로 바뀌어야 돼? 목적 모기. 그치? 모기에게 부사어가 돼야지. 그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물리다라고 하는 여러분 피동사로 바꾸는 작업을 사용을 해보면, 피동 표현은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타동사에 있는 애들만 여러분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변화 양상 한번 살펴보자. 우선은 여러분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목적어를 주어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어는 부사어로 바꿔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능동문에 있는 문장 성분들을 정리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이제 피동문에 있는 문장 성분을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릿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냥 두 자리 서술어예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사동은 주동과 사동의 관계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생기거든. 얘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아.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여러분 그대로 된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딱 이렇게만 구분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를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꾸면 안기다가 되죠.
그러면 아이를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면 아이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머니가라고 하는 주어는 어머니께라고 하는 이렇게 부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래 내려가서 이중피동이라고 하는 애들을 한번 봐보자. 자, 피동전미사랑 그 다음에 어제다가 이렇게 두 번이나 쓰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에 쓰이는 건 이중사동은 허용을 했지만 이중피동은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중피동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딱 한 개의 얘들아 피동만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피동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러면 닫혀졌다의 형태소를 한번 다 쪼개보자. 이러면 닫혀졌다의 형태소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 닫다, 히라고 하는 이러면 전미사 들어가고 어지다거든요. 이렇게 어지다거든요. 왜냐면 어지다도 어미가 있으니까 형태소 분석을 하면, 그러면 히라고 하는 전미사에 어지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어미하고 보조용언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두 개를 썼으니까 무조건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닫혔다라고 써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여지다도 형태소를 분석하면 어지다거든. 그러면 이때 이라고 하는 애도 쓰였고 어지다라고 하는 애도 쓰였으니까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우리 쉽게 쓰어진 시거든. 그러면 이 쓰여진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태소 분석을 해야 돼? 쓰다에 이에 얘도 어지다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윤동주가 쓴 여러분 이 말에는 이미 무슨 표현 들어간 거예요? 피동 표현이 들어간 거죠. 이 중이나.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써야 돼? 그냥 쓰인 시라고 써야 돼. 아니 여러분 써진 시 됐다. 여러분 어디다 쓸 수 있다. 써진 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쓰인 시라고만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조금 이제 까다롭게 나올 때는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거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예시가 나와요. 요거거든? 밝혀지다. 그러면 이 밝혀지다라고 하는 거를 어간이 누군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어간이 밝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 밝히다가 뭐 하는 거지? 사건을 밝히다. 사실을 밝히다. 이게 하나의 그냥 어간. 그러면 얘는 이미 어간에 히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얘는 뭐가 들어갔어요? 어지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피동 표현이 몇 번 쓰인 거야? 한 번만 쓰였으니까 이건 잘 쓴 거. 그러면 여러분 얘는 피동 표현이 한 번이니까 여러분 적절하거나 적절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 아닌 거지. 고칠 필요가 없는 거. 자, 근데 어간이 여러분 밝다가 있을 수 있잖아. 왜냐면 이렇게 등불이 밝다, 햇빛이 밝다. 그러면 이 밝다는 여러분 써도 될까요? 희어지다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얘가 히에다가 어지가 들어갔거든? 그러면 얘를 한번 살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는 불이 밝혀지다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어지다를 한번 빼봐. 어지다를 빼면 문장이 혹시 바뀔까 얘들아? 어지다를 빼고 밝히다. 문장의 어떤 여러분 이 문장의 종류가 혹은 문장 성분의 종류가 달라질까? 근데 여러분 불을 밝히다라고 해야 되지 않아? 그치? 주어가 뭘로 바뀌어야 돼? 목적어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불을 밝히다라고 돼야 돼요. 자, 근데 다시 원래 어간을 한번 볼게요. 밝다잖아요. 그럼 밝다는 어떻게 써야 돼요? 불이 밝다예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에 히가 들어갔잖아. 히가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 주어가 뭐가 되고 있어 얘들아? 목적어로 바뀌었거든?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는 경우가 누굴까? 사동이야. 맞아, 이거 사동 표현이야. 그래서 이때 이 히는 사동 접사가 들어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반대로 여기 이 어지다라고 하는 피동 표현을 붙이는
붙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 색깔이 너무 강해. 그러면 요거는 어디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 지금 목적어가 뭐가 됐어요? 주어가 됐잖아요. 아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건 이미 피동이었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갈 때 피동 표현이 되는 거. 그러면 얘는 이러면 어간에 무슨 표현이 먼저 만들어지고 사동 표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된 거야? 피동 표현이 또 결합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사동하고 피동이 한 번씩만 들어갔기 때문에 써도 돼요. 얘는 사용해도 돼요. 그럼 이거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중피동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려면 여러분 그 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빼봤을 때 똑같이 피동 표현이면 문장 성분이 똑같아.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보여지다라고 하면 만약에 사진이 보여지다거든? 그러면 어지다를 빼봐. 빼고 얘들아 보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보여야 돼? 사진이 보여야 해.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 성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면 이건 이중피동. 그러니까 이중피동은 여러분 피동을 여러분 두 번을 썼을 때 문장 성분이 달라져야 되는데 못 바뀌니까 그래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동하고 피동이 한 번씩 결합할 때는 여러분 문장 성분이 이렇게 바뀌거든. 그러면 여러분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는 거는 무조건 사동,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여러분 피동,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구분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나 사동피동을 조금 어렵게 낼 때는 지금 작년도 사설 모의고사에선 2번이 나왔고 재작년도 사설 모의고사랑 이제 그냥 모의고사에 한 번씩 나왔거든.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옆에 날개 있는 부분을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날개 있는 부분 보시면 이런 이 피동 표현이 항상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피동 표현은 항상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여러분 피동 표현을 모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한번 봐보자. 가시가 손에 박혔대. 이러면 박다에다가 희가 들어갔으니까 이미 피동 표현이잖아요. 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가 박은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무슨 표현으로 바꿔봤어? 선생님이 능동 표현으로 바꿨을 때 손이 가시, 어떤 사람이 손을 가시다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찔린 거야. 그럼 이건 나도 모르는 건데 내가 갖다 박았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능동 표현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름이 걷다 해서 이러면 구름이 희가 들어갔거든. 구름이 거치다. 그러면 피동 표현이 있는데 근데 이 피동 표현을 선생님이 능동 표현으로 만들었더니 누군가가 구름을 거둘 수 있어 얘들아? 이건 안 되거든. 왜냐면 조물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 표현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여러분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체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능동 표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수가 칭찬을 들었대. 여러분 듣다에다가 그냥 여러분 이제 시제 표현만 들어갔으니까 능동 표현이거든. 근데 이거를 들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어. 피동 표현으로 바꿨더니 이 피동 표현이 비문이 돼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쓰죠. 내가 길을 가다가 이러면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라는 말 쓰지. 그러면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피동 표현이 되잖아. 근데 왜 쟤는 쓸 수가 없을까? 저건 칭찬이라고 하는 그 소리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피아노 소리나 종소리나 아니면 아이들 웃음소리나 이런 것들은 길을 가다가 내가 우연히 들을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칭찬이라고 하는 저 소리는 우연히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앞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서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얘네들은 우연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우연성 때문에 피동 표현을 쓸 수 있어. 왜냐면 피동이라는 건 당하는 건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건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의도성을 가지고서 이런 필연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우연성을 정리할 수 없어서 피동 표현을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근데 내가 이런 문맥적인 의미로는 쓸 수 있어. 화장실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할 때도 이건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도 돼. 이건 우연히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들었다라고 하는 문맥적인 의미가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정수가 칭찬을 들었는데 그러면 들었다는 건 바로 앞에서 들은 거잖아. 그거를 피동표현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 앞에서 의도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피동은 이러면 석유값이 올랐을 때 이것도 여러분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어떤 변화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대부분 우연으로 일어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얘기할 때 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파생적 피동문의 아까 부사어를 만들 때 이 부사어가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써놓기는 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능동문의 주어가 유정명사라면 에게, 한테, 깨 같은 애들만 써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 능동문의 주어가 무정명사면 에라고 써야 돼요. 사람한테 얘들아 에라고 쓰면 이건 잘못된 표현. 그리고 유정명사인데 여러분 에라고 쓰면 이것도 잘못된 표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사동하고 피동을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잘 맞는 걸로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선생님은 딱 두 가지 정도로만 딱 구분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우선 제일 먼저는 여러분 목적어의 유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동 표현은 여러분 자동사나 형용사나 타동사든 어떤 여러분 문장을 만들더라도 사동 표현 만들어진 애들 보면 다 목적어가 있어. 근데 아까 얘들아 우리 피동은 원래가 타동사였잖아. 목적어가 있던 애가 목적어가 무조건 누구로 바뀌지? 주어로 바뀌거든?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야 돼. 그래서 피동에는 절대 얘들아 목적어가 없어. 근데 여러분 사동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목적어가 존재해.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로 구분을 완전히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만 딱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제 수능에서는 여러분 이 서술어에 목적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필수적 성분으로. 그런 경우는 피동 표현이지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 보시면 되냐면 3번 방법을 먼저 쓰세요. 3번에 용언 어간에 누굴 넣어보냐면 개하다를 넣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개하다는 여러분 누구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었지? 사동을 나타내주는 통사적 사동이잖아. 왜 얘들아 통사적 피동을 넣지 않고 통사적 사동을 넣냐면요. 통사적 피동 자체가 얘들아 되게 불완전해요. 아까 얘들 아워지다를 붙이는 걸 다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대다도 여러분 다 모든 어간에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사동 표현은 모든 어간에 다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하다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대에서 수지가 보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보게 했다. 무대에서 수지가 보게 했다? 말이 이상해지잖아. 그럼 이건 피동. 그럼 이건 피동. 자,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앨범을 보였다, 보게 했다라고 해도 얘들아 이거 문장 성립하지 않아 얘들아? 보여준 건 내가 이걸 보여준 거는 여러분 얘가 보게 한 거라고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경우는 사동. 그래서 개하다를 넣었을 때 말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여러분 통사적 피동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넣는 것보다는 사동을 넣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사동하고 피동이 정말 능수능란하면 이 방법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밝혀지다 할 때 주어, 목적어, 주어 이렇게 반대로 막 썼잖아.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뭘로 바꾸냐면 능동으로 바꾸고 주동으로 바꿔보는 거야. 이 문장이 사동인지 아니면 여러분 이게 피동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능동문과 주동문으로 바꿔보는데 문장 성분이 겹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가 달라지는지로 좀 구분을 해보시면 되냐면 주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어야 주어. 자,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물론 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동 표현이기는 하지만 자, 내가 집을 낮추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 여러분 주어가 낮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문장으로 바꿨을 때 서술어로 바꿀 때 여러분 내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지죠. 왜냐면
10이 난다거든. 이 주어 사라져 얘들아. 응? 그러면 주어를 새로 만드는 게 뭐였지 얘들아? 사동이었잖아. 주어가 그러면 없어지면 여러분 사동문을 뭘로 바꾼 거예요? 주동문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쉽게 그러면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다라고 하면 이때 여러분 쫓다라고 하는 애로 바꿀 거야. 그럼 능동편으로 바꾸는 거잖아. 근데 주어가 어떻게 돼? 도둑을 쫓다야. 목적어로 바뀌지. 그러면 여러분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피동문. 주어가 사라지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사동문.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왜 주어로만 구분을 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 부서 뭐가 될 거예요? 경찰이라고 하는 주어가 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여기 이런 경우도 있었어. 만약에 우리 타동사일 때 엄마가 나에게 밥을 먹이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먹다라고 바꿀 때 이 부서가 누구로 바뀌어? 내가 밥을 먹다거든. 부서가 주어로 바뀌고 얘도 부서가 주어로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분으로 보면 똑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구분하지 말고 주어만 달라지거든. 주어가 사라져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뭐? 이거는 사동에서 주동. 주어가 목적어로 변하잖아. 이건 무조건 여러분 피동에서 능동.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주어가 여러분 있다가 이 주어가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사동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주어였던 애가 목적어로 바뀌고 있으면 이 경우는 피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더 정확하니까 바꿀 수 있는지로. 근데 문장에서 아까 얘들아 피동 표현 중에 능동으로 못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제일 좋아. 대부분 1번, 3번이면 여러분 거의 90%의 문제 다 풀 거야. 그래서 여러분 1번, 3번으로 대부분 풀고 내 주관성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확인 점검 좀 하고 싶을 때는 그러면 2번으로 확인 점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찾는 방법 많이 정리했으면 우리 이제 높임편 마지막 문법 요소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높임 같은 경우는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주체 높임법은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주어를 높이는 방식. 그래서 서술에 여러분 주어의 개념이었지. 서술에 뭐를 주어라고 불렀지? 주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서술에 주체를 높이는 표현 방식을 말해. 되게 타자보다 서술의 주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훨씬 더 높을 때 쓰는 표현이다. 자, 그러면 방법은 여러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애와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높이는 대상 당연히 주어야. 여러분 이 간접 높이도 높이는 대상은 당연히 주어야. 그런데 그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직접 높임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여러분 사람일 때 내가 높여야 되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높일 사람을 얘기할 때 이걸 우리는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간접 높임 같은 경우는 사람을 높인다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주어로 할 때, 그러면 높일 사람의 소유물이나 아니면 생각, 행동, 그 높일 사람의 얘들아 가족, 높일 사람의 어떤 여러분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된 것 등이 주어일 때,
그러니까 오롯이 내가 높이는 사람이냐,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문장 두 개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바꿔보자. 내가 밥을 먹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게 주체잖아요. 그럼 이 주체를 사람으로 높여버립시다. 여러분 누구로 높이냐면,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로 한번 높여보자.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바꿨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 자체의 표현들이 다 달라져야죠. 자, 우선은 여러분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깨서로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로 바뀌어야지 얘들아? 진지라고 바뀌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먹다라고 하는 단어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두 개로 바꿀 수 있을까? 잡수시다랑 그 다음에 드시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얘는 선생님이 잡수시다, 드시다라고 붙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직접 높임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문법 요소는 지금 여기 다 들어갔어. 자, 어떤 거가 있냐면 여러분 깨서라고 하는 1번, 진지라고 하는 2번, 그 다음에 잡수시다에서 3번, 그 다음에 드시다 할 때는 여러분 여기 시 있죠? 여러분 시, 이 시가 4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자, 여러분 우선은 1번은 여러분 주격 조사잖아. 높임의 주격 조사. 그래서 높임의 주격 조사 깨서를 써주면 되는 거고, 높임의 주격 조사 깨서를 쓸 거고, 두 번째 여러분 진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아주 높여주는 특별하게 높이는 어휘잖아. 그거를 특수어휘라고 하죠. 근데 이 특수어휘는 여러분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특수어휘가 얘는 여러분 명사거든요. 체연인 경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체연의 특수어휘는 여러분 여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에도 쓸 수 있고, 여러분 간접 높임에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 왜냐면 간접 높임은 조금 있다가는 또 할 거거든.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를 쓸 수 없다고 할 건데 얘는 써도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잡수시다 라고 하는 것도 특수어휘죠. 왜냐면 먹다를 아주 높여줄 거니까. 그래서 특수어휘인데 이 경우는 어간으로서의 특수어휘를 쓰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드시다 형태소 분석할 수 있을까? 이거 형태소 분석하면 기본형이 뭐예요? 들다예요. 들다. 자네 식사를 들다라는 표현, 그런 말 안 들어봤니? 그건 좀 약간 올드한 나이 드신 분들이 자네 어제 이거 들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아빠 친구분들을 보시면 아빠랑 동년배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지그시 좀 먹었으니까 이러면 이제 아빠 친구들 서로를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자네 들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들다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누가 들어갔을까 얘들아? 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들다는 특수어휘예요. 먹다의 특수어휘거든요. 근데 잡수시다보다는 좀 덜 높이는 방식. 근데 그 들다에다가 누가 들어간 거야? 시라고 하는 주체 높인 선어말 어미가 들어간 거야. 이건 되게 특이하게 여러분 어간, 특수어휘 어간에다가 시가 들어가 있는 형태. 잡수시다는 여러분 잡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 고전에선 썼지만 여러분 잡수시다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 이제는 이게 하나의 어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시가 들어간 게 아니. 계시다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계시다도 계다라는 단어 없잖아. 계시다가 그냥 하나의 어간. 근데 얘는 들다에 시가 들어간 거.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시라고 하는 애를 선생님 밑줄구라고 했으니까 이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활용해서 직접 높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를 직접 높인다, 사람을 직접 높인다는 뜻. 그런데 간접 높임은 사람을 높일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돌려서 높일 거기 때문에 간접 높임인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요 문장을 갖고 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픈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전체가 아픈 거예요? 아니면 내 귀만 아픈 거예요? 내 귀만 아픈 거거든요? 그럼 아픈 거의 주체는 누구여야 돼? 귀야, 귀. 여러분 이거 무슨 문장이야? 서술절.
서술절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서술절은 주어 몇 개? 2개. 그 다음에 여러분 서술어가 이 절이 서술어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 아프다의 주어는 귀가가 돼야 돼요. 근데 귀를 높일 필요가 사실 없어. 나의 귀는 높일 필요가 없거든. 내 귀는 어차피 내 귀는 내 거니까 높일 필요가 없는데 이 귀가 만약에 할머니 거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아는 문장의 주어를 할머니로 바꾼다면,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그러면 할머니 다음에 얘들아 뭘 쓸 수 있을까? 할머니께서라고 써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귀가 아프네. 그러면 여러분 이때 귀가 아프다라는 건 귀는 깨서를 붙여야 될까? 아니죠. 그 할머니께서 귀가라고 그대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아프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그 편찮다라고 하는 말은 아프다를 특수어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는 하지만 원래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로 많이 써.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사전에 올라와. 아프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특수어라고도 지금 사전에 올라와 있어. 그래서 아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편찮으시다라고 하는 건 귀는 높일 필요가 없는 애인데 굳이 얘를 특수어까지 쓰면서 높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고 그러면 얘는 시라고 하는 뭐만 쓰자? 선어만 어미만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프시다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여러분 절대 뭘 못 쓰냐면 특수어의 어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얘가 만약에 깨서 1번, 그 다음에 아프시다 시라고 하는 애를 쓴다고 하면, 자 근데 얘는 높임의 주격 조사 깨서를 쓸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 안긴 문장의 주어에 써야 돼요? 아는 문장의 주어에 써야 돼요? 아는 문장의 주어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는 문장의 주어에만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특수어의 명사 쓸 수 있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특수어의 어감 할머니께서 이 같은 경우는 치아라고 써도 되거든 얘들아. 그래서 치아가 아프시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건 명사니까. 그래서 이러면 특수어의 명사는 쓸 수 있어요. 여긴 안 나왔지만 이거 하면 3번이라고 써야 미안해. 네, 2번부터 먼저 써버렸네. 근데 특수어의 어간은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3번은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그래서 여러분 직접하고 간접은 주어가 다른 것도 있지만 특수어의 어간을 쓸 수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구분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아랫부분에서 여러분 요거는 이것도 수능에도 여러분 지금 한 2-3번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수능에서 앞존법을 사용하여 뭐 가존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높임 표현만 갖고 있는 특색을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개념을 한번 추출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앞존법이라고 하는 애는요, 압박을 가한다. 뭐에 압박을 가하냐면 존댓말에 압박을 가할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존댓말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 존댓말 써야 되잖아요. 존댓말을 못 쓰는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자 개념을 보시면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고 청자보다 낮은 딱 중간에 위치해 있을 때, 이때 여러분 시나 높임 표현을 쓰지 않는 문법 체계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약간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누가 나이가 제일 많냐면요, 여러분 행위를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다 듣고 있는, 말을 듣고 있는 청자가 나이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나이가 제일 어릴 때, 이 관계일 때만 쓸 수 있는 문법 체계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할아버지 청자. 근데 오는 주체가 누구야 얘들아? 오는 주체 아버지야, 그치? 그럼 주체. 그럼 이걸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얘들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니까
화자는 손자, 그치? 손자, 손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원래 같으면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아빠를 높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청자의 입장에서는 화자나 주체나 아버지나 자기 손자나 다 어린 놈들 아니에요? 나보다 다 어린애들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앞에서 내 손자가 자기 아버지를 높인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앞에서 굳이 왜 얘를 높이지? 이런 느낌이지.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근데 약간 이제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얘들아 다닐 때는 한 살 선배가 제일 무서운 거 알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얘들아 대학교 때도 그렇고 그다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1학년하고 3학년은 그래도 조금 여러분 친해요. 그럼 선생님 대학교 때도 1학년이랑 3학년은 엄청 친해요. 밥도 3학년들이 엄청 많이 사주고 여러분 3학년들이랑 맨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2학년이랑 사이가 안 좋아. 이상해.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동생도 그렇고 다른 이제 졸업한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래도 2학년 애들은 자기네가 막내였다가 여러분 이제 뭐가 됐어? 자기가 한 학년 위에가 되잖아.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약간 안 입고 온가 봐. 근데 또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애들은 쟤네가 왜 저렇게 우리를 좀 이렇게 약간 멀리하지? 약간 이렇게 연이 한두 살 차이가 이제 이게 좀 큰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막상 지금 되면요 한두 살면 그냥 언니 동생하면 다 같이 그냥 친구로 지내거든요. 이 정도 선생님 나이가 되면 근데 왜 대학생 때랑 고등학생 때는 왜 한 살 언니가 제일 무서운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상하거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보다 한 살 위에 있는 선배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선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 선배께서 뭐 이렇게 그럼 내 앞에서 선배께서 내 앞에서 왜 니네 선배를 높이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내 앞에서는 여러분이다. 여러분보다 한 살 많은 애나 다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배려해서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는 이 압존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누구를 배려해서? 청자를 배려해서 주체를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청자를 배려해서 주체를 높이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도 할머니 고모께서 오시라고 합니다.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할머니보다 여러분 고모가 더 높잖아요. 할머니보다 고모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앞에서 고모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높임 표현을 빼야 돼. 그걸 압존법이라고 해. 그러면 압존법 한번 써볼까 얘들아? 어떻게 해주면 될까? 할머니 고모가 고모께서라고도 해도 되고 그냥 고모가 이러면 이거는 이때 씨는 누굴 높이는 거야? 오는 주체가 누구야? 할머니가 오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경우는 오시라고는 그냥 냅두고 오시라고 이러면 한 거는 주체가 누구야? 고모가 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고모가 했다라고 하는 이 씨는 빼야 돼.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 얘들아? 했습니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씨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주체가 누군지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압존법은 옛날에는 잘 지켰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어때요? 잘 안 지키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커피한테도 높임말 쓰는데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압존법을 잘 쓰지는 않아서 압존법은 이제 쓰지 말자. 이런 입장. 써도 되지만 이거를 굳이 지키면서 쓸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말은 누굴 배려한다? 청자를 배려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수능에서 압존법, 가존법 문제 안 낸다고 했지. 근데 뭐에 대한 특성을 문제를 냈나? 이게 청자를 배려하고 있는 말하기인지 이걸 물어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높임 표현은 청자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우선 쓰고 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가존법도 그런 경우야. 가존법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얘는 높임 표현을 쓰는 걸 얘기를 해. 가가 더할 가자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 청자를 배려해서 존댓말을 쓰는 방식. 이걸 가존법이라고 해. 그러면
가존법이든 압존법이든 우리말은 무조건 뭘 한다? 청자를 배려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해 볼게요. 이 경우는 여러분 우리 듣는 사람이 여러분 청자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래서 여러분 청자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체가 그 중간이고 말하는 화자가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상황이 할머니가 원우한테 말을 했으니까 할머니가 화자, 듣는 청자는 원우, 손자겠지? 그러면 원우야, 선생님이 누구시니? 선생님께서 누구시니? 이런 표현 썼네. 그러니까 주어는 여러분 이제 이가나 깨선을 쓰는 건 상관없지만 시를 붙이고 있는지 아닌지 차이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선생님 높일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왜요? 할머니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듣는 사람이 누구야 얘들아? 원우, 손자거든? 근데 이 손자한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 우러러봐야 되고 이러면 높여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선생님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일부러 시를 써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집에 엄마 있니? 이러면 어른들이 집에 엄마 있니라는 표현 써. 아니면 여러분 뭐 계시니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높임 표현을 써줘야 된다는 거지. 왜?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왜냐면 듣는 사람은 선생님도 높은 사람이고 할머니도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만 더 배려해서 말하는 방식은 선생님께서 누구시니? 라고 물어보니까 더 배려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높임 표현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자, 여러분 날개 있는 부분 하나만 더 갈게요, 얘들아. 자,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얘는 여러분 높임말하고 여러분 낮춤말에 다 통용이 돼요. 자, 선생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지, 얘들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그 경우는 여러분 내가 높임말로 쓴 거예요? 낮춤말로 쓴 거예요? 높임 표현으로 쓴 거죠. 선생님을 배려해서. 자,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거든요. 화자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을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낮춰서 쓰는 편이에요. 선생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할 때는 선생님 제 말씀 들어볼 때 할 때 여러분 말을 높여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은 똑같은 여러분 특수어인데 높이는 표현도 있고 낮추는 표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주체 높임법까지는 했고 여러분 이제 객체 상대하고 오늘은 여러분 그 뭐 들어가냐면 중생 원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 여러분 쉬는 시간 하고 뒤에 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79쪽 한번 보자. 객체 높임. 자, 객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문장의 대상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 여러분 문장 성분할 때 여러분 객체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목적어. 그게 객체였거든요. 근데 객체 하나 더 있죠. 부사어. 이렇게 두 개야.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목적어랑 부사어를 높이는 방식. 자, 그럼 문장에 여러분 대상 혹은 객체가 되는 성분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식을 우리는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객체는 말하는 이, 그 다음에 행동한 듣는 사람보다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객체 높임법은 동료가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높일 거냐면 아까 목적어, 부사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높이는 대상이 문장의 높이, 문장에서 목적어냐, 높임의 대상이 두 번째는 부사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에서 여러분 지금 보고 온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 나 그렇지. 그럼 내가 주체고 그러면 보고 온 대상이 그러면 누군 거야? 그게 친구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대상을 사실 높일 필요는 없지만 이 대상이 만약에 고모라면 내가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고모라고 해서 높였을 때 문장 구조 달라질 거야. 자, 문장 구조 달라진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어는 변화가 있을까? 없지. 그냥 분위기 얘는 그대로. 내가 여러분 목적격 조사 바뀔까요?
아니죠. 여러분 고모를 왜 안 바뀔 거냐면 목적격 조사는 높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고는 본 게 얘들아 누굴 본 거냐면 봄을 본 거거든. 얘는 그러면 여러분 높여줘야지. 어떻게 높여줘야 돼? 뵙고. 뵙고라고 해야지. 아니면 여러분 뭐라고 해도 돼? 그냥 배고 오다라고 해도 돼. 여러분 이게 이 형태거든? 두 개 다 써도 되는 방식. 그러면 오다는 사실은 여러분 내가 한 주체니까 그 오다는 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높일 필요가 없는 거. 그러면 여러분 목적어는 되게 간단하네요. 무엇으로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특수어휘로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얘들아 우리는 1번 특수어휘. 보관을 쓸 수 있는 거지. 자, 만약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 목적어를 이라고 했잖아. 아니면 고모 집을 다녀왔다라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고모네 집이라고 하는 말을 목적어로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집이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댁이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특수어휘는 명사는 어디든 다 써도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따로 쓰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요걸 높일 거고. 자, 이번에는 부사어를 높이는 방식을 한번 보면 여러분 물어보다거든. 그러면 내가 물어본 주체가 지금 누구야? 나고 물어본 대상은 친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친구를 높일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선생님이라고 만약에 바꾼다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주어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는 그대로 써야 되고. 자, 에게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는 어떻게 돼야지? 깨로 바꿔야 돼. 맞아. 그래서 깨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문제를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도 되죠. 그래서 문제를. 그 다음에 여러분 물어는 여쭈어. 그치? 아니면 여쭈다라고 써도 되는데 우선 여쭈어라고 쓸게 선생님이. 그래서 이러면 여쭈어 보다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도 여러분 높이는 방식은 그럼 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부사격 조사, 높임의 부사격 조사랑 여러분 특수어휘를 가지고 높인다. 그러면 1번 여러분 높임의 부사격 조사. 그리고 두 번째 특수어휘 어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는 여러분 선어만 어미가 지금 있어 없어? 절대 없죠. 근데 여러분 특수어휘로만 높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거. 자, 그러면 요거 잘 기억해놓고 여러분 이제 상대 높임법 다음 페이지에 가서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상대 높임은 듣는 청자를 높여요. 그래서 문장 성분이 아니라 얘는 듣는 청자를 높이는 방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청자는 근데 대부분 어떤 문장 성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청자, 듣는 청자. 독립어, 그렇지. 독립어나 아니면 독립어하고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죠. 명령문과 청유문을 쓸 때. 그러면 주어가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어? 청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장이 혹시 명령인지 청유인지 의문문인지 확인할 거. 자,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높이거나 낮출 거냐면 듣는 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듣는 이에 대해서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제 높일 거냐면 종결 표현으로 높일 거예요. 근데 우리 종결 표현 이미 배웠죠? 몇 개로 배웠어요? 5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그 다음 명령문, 청유문 이렇게 5가지 배웠잖아. 그래서 각 높임의 단계에 따라서 5가지의 종결 표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종결 표현할 때 선생님 상대 높임 가서 다시 한번 하자라고 얘기했잖아. 바로 요거 때문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격식체, 비격식체 정리 한번 할 건데 여러분이 얘네들의 종류를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신처럼 여러분 내신은 달달하다 암기를 해야 돼. 왜냐면 어떤 어미를 썼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그런데 수능에서는 여러분 이게 예사 높임인지 그냥 예사 낮춤인지 이 정도로만 구분을 하거든. 그냥 원리만 알고 있어도 돼. 근데 내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다들 한번 봐봐. 우선은 격식체를 먼저 한번 정리할 건데요. 격식체는 여러분 우선은 종류가 네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주 높이는 방식이 있는데 그 아주 높이는 걸 우리는 하십시오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하십시오체를 다른 말로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아주 높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도 아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아주 높임체는 여러분 감탄문이 없어요. 왜냐면 감탄문은 여러분 대부분 청자가 있어 없어? 감탄문은 청자 없이 내 독백을 얘기하는 거잖아. 내 독백을 여러분 그냥 굳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높임 표현 없이 형성, 의문, 명령, 청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암기할 거는 어떤 원리를 정리하냐면 여기에 여러분 비읍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뭐가 들어갔어? 어미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얘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은 무조건 하십시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읍니다. 비읍니까? 비읍시오. 다 이런 뭘로 시작해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가 들어가죠. 누구만 빼고. 청유만 빼고. 청유는 지오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라고 하는 이런 높임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비읍니다, 비읍니까, 비읍시오 이러면 다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돼. 누구 빼고? 청유만 빼고. 그럼 여러분이 암기할 건 누구만 암기하면 돼요? 비읍으로 시작한다, 지우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기억할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하우체가 있는데 하우체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우리 얘들아 일반적인 소리를 예사 소리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도 예사 높임체를 쓰는 거죠. 그럼 이 예사 높임체는 여러분 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 이미 여기 단어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 오라고 하는 어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다 오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오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게 누구냐면 구려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은 딱 기억할 게 하오체는 오구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하오체는 오구려, 오와 구려. 근데 특이한 게 누구야? 비읍이 들어가. 그래서 얘만 특이하게 얘들아 비읍시다가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청유문은 여러분 비읍시다가 여러분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가 유일하게 청유문에 하나 있다. 하오체. 그래서 얘랑 딱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지오는 아주 높임, 그 다음에 비읍시다는 하오체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오구려를 기억하고 뭐만 기억하면 돼? 비읍시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하계체가 있는데 하계체는 여러분 예사 낮춤이에요. 예사 낮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동년배거나 나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들한테 대우를 주면서 쓰는 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미 개라고 하는 어미가 여기 이미 들어갔잖아.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 쫙 들어갔어. 그러면 내세 개세 다 어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계체는 어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아닌 애가 있어. 의문문이야. 그래서 의문문은 여러분 뭘로? 는가 나라고 하는 애가 쓰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감탄문에 능구문.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암기할 건 어예가 들어가네. 어예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는가, 는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능구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얘는 좀 암기할 게 많지만 요 정도는 암기할 필요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낮추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헤라체가 있고요. 이 헤라체는 여러분 아주 낮춤체죠. 그러면 아주 낮춤체는 어미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되는 어미가 하나도 없어. 다
다른 어미야. 그래서 이건 누구랑 비교를 할 거냐면 우리 비격시체랑 같이 비교를 해볼 거야. 자,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려서 자, 비격시체를 먼저 설명하면서 같이 세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격시체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쓸 건데 우리가 해유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해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할머니가 여러분 손녀한테 써도 되고 손녀도 할머니한테 써도 되고 두루두루 다 써도 돼. 그래서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요렇게 두루 높임, 두루 낮춤. 그 다음에 아까 해라체.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해유체는 여러분 공통된 여러분 지금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요 높임의 보조사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미라고 하면 안 되고 얘는 모두 다 여러분 지금 보조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해유체는 보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조사 요를 뭐 해도 되냐면 빼보셔도 돼요. 그래서 보조사를 여러분 요를 빼보는 거야. 빼도 말이 돼. 가셔. 가세. 여러분 가는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유체 같은 경우 이러면 해유체가 요를 들어가서 뺐으니까 해체는 그럼 저기다 요를 넣을 수 있어. 제가 지금 가요. 제가 지금 가지요. 지금 가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되고 가는군요. 다 돼요. 얘는 요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보조사 요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해라체도 여러분 낮춤말이고 해체도 낮춤말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다 낮춤말인데 요 낮춤말에는 요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를 다 붙여보잖아요. 보조사 요를 붙이면 얘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간다요 안 되죠. 가냐요 안 되죠. 가니요 안 되죠. 가거라요 안 돼요. 가령요도 안 돼요. 가자요도 안 돼요. 여러분 가는구나요도 안 돼요. 얘는 요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해라체랑 여러분 해체는 둘 다 낮춤 표현인데 낮춤말에 요를 붙일 수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요는 보조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대 높임의 얘들아 우리 높임 요소를 정리하라고 하면 높임 요소는 두 가지지. 종결어미로 높이거나 보조사로 높이거나. 그래서 종결어미와 보조사로 구분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높임까지는 정리를 다 했고 그럼 이 높임을 이제 최종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예시를 하나 넣어놨거든. 여기 한번 볼게. 자, 우리가 높임 표현이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이 문장처럼 아주 긴 문장이 여러분 이제 수능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짧은 문장들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게 주어가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독립어가 있으면 누구나 쉽게 여러분 이 주체인지 상대인지 객체인지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수능에서는 주어도 생략할 수도 있고요. 독립어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장이 문장 성분을 생략한 상태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주체인지 객체인지 상대인지 여러분이 다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얘들아 무슨 높임이 들어갔는지를 구분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높임을 구분을 할 때에는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높여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높일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높일 사람 나오고 나서 찾고 그걸 찾은 다음에 그 뒤에 나온 표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찾고 높일 사람 뒤에 나온 표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높일 사람을 선생님이 세모라고 표현을 한다면 세모 뒤에 쉼표가 오는 경우가 있어. 엄마 쉼표, 선생님 쉼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쉼표가 있는 순간 무조건 문장에는 상대 높임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여러분 높일 사람 나오고 이 높일 사람 뒤에 여러분
야라고 하는 호격 조사를 쓸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여러분 누구야? 여러분 높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상대 높임을 썼거든요. 왜냐면 야 예은아 얘기했던 건 친구한테 얘기하는가 아주 낮춤체나 아니면 여러분 예사 낮춤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상대 높임이 돼야지. 상대 높임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높여야 되는 사람 뒤에 이건 얘 너무 당연한 거 을름이 오는 순간 여러분 이건 무슨 느낌이 쓰인다는 거야? 객체가 쓰인다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 번 높여야 되는 사람 뒤에 여러분 이 뒤에 누가 오냐면 깨가 온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분 문장에 무조건 무슨 높임이 들어갔다는 거 알 수 있어? 객체가 들어갔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높여야 되는 사람 오고 뒤에 깨서가 오면 여러분 내가 문장에서 무슨 높임을 쓰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냥 주체. 그래서 뒤에 어떤 표지, 즉 여러분 조사가 왔냐, 어떤 문장 보호가 왔느냐에 따라서 문장에 얘들아 어떤 높임이 쓰였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상대 높임이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이 쉼표랑 여러분 호격 조사를 통해서 알았죠? 그럼 여러분 문법 요소만 찾아주시면 되죠. 어디서 찾으면 돼요? 상대 높임은? 종결음이랑 보조사만 찾으면 돼. 자, 그 다음에 객체가 쓰여다고 했어요, 여러분. 객체니까 그냥 뭐만 찾으면 돼? 특수어휘만 찾으면 돼. 주체가 들어갔대. 그럼 이런 두 가지 찾아야지. 특수어휘나 시가 쓰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법 요소. 이 얘들아 높임에 맞는 문법 요소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썼어. 여러분 지금 내가 높여야 되는 사람이 지금 누구야? 사장님이야. 사장님 뒤에 깨서 갔으니까 이 문장 무조건 주체가 있어. 그럼 여러분 빨리 특수어휘나 시만 찾으면 되죠. 뭘 찾으시면 돼요? 계시다. 계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뒤에 종결음에 뭐가 들어갔니? 비읍니다가 들어갔거든요. 아까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가 누구라고? 하십시오체야. 그럼 여기 얘들아 얘가 높이 표현이 또 있으니까 하십시오체를 썼네. 그러면 여러분 누구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줘야 돼. 상대도 썼구나.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손님, 사장님께서 지금 안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서 높일 사람을 가지고 주체가 있으니까 주체 캣이다 이런 걸 찾고 그 다음에 종결 표현, 그 다음에 특수어휘 이런 걸 확인해서 생략되어 있는 애들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생략된 것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뵙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머니라고 해서 내가 높여야죠. 아버지 높여야 되고 할머니 높여야 돼요. 근데 어머니 뒤에는 쉼표가 들어갔으니까 엄마는 무조건 문장에서 무슨 높임으로만? 상대 높임으로만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버지 뒤에는 깨서 갔으니까 아빠는 무조건 무슨 높임으로 찾아야 돼? 주체로 찾아야 되고 할머니는 늘 왔으니까 할머니에게는 객체로만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할머니는 여러분 특수어휘를 찾을 거거든. 여기 여러분 지금 특수어휘 2개 쓰인 것 같아. 계시다랑 여러분 뵙다야. 근데 여러분 뵙다하고 계시다인데 그럼 여러분 계시다는 누군가의 행위를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있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계시다는 누굴 높이는 걸까? 아버지 높이는 거고 뵙다가 할머니를 높여야 돼. 그래서 얘가 할머니 높이는 거. 그러면 아버지는 여러분 계시다를 높일 거. 근데 하나 더 있죠? 돌아오시. 시도 아버지를 높이는 문법 요소 2개. 그러면 엄마는 어디서만 찾으면 되더라? 종결어휘에서만 찾으면 되지. 종결어휘에 지금 뭐가 쓰였어? 비읍니다. 하십시오체. 이게 엄마를 높이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문장이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든 문장에 여러 가지의 높임 표현이 있든 여러분이 무조건 여러분 누굴 찾아준다? 얘네들의 높임 요소들을 가지고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걸 잘 구분해주면 좋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이제 문법 요소까지 정리 다 했고 그럼 넘어가서 우리 이제 중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중세에서는 여러분 이제 창제 원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원래는 여러분 이제 수능에서는 창제 원리를 잘 내지 않았는데 정말 여러분 그 재작년에 완전 얘들아 사람들이 이제 고3 아이들이 완전 허가 찔렸지. 왜냐면 창제 원리는 중학교 때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사실은 빠졌어요. 다시 이게 빠지고 그 다음에 2학년 언어와 매체에서도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막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2학년 여러분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는 대부분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렇게 배우거든. 그러니까 창제 원리가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려고 그래서 학습지로 나눠서 수업을 해주시는 학교도 있지만 안 해주는 학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작년 난 3년 전 수능에 다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음체계도 다 보여주고 여기 어떻게 원리를 만들어서 하는지 쫙 문제가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완전 허가 찔렸어요 애들이. 시간 많이 잡아먹죠. 왜냐면 보기가 이만큼 우리 원래 A3 사이즈가 있으면 이렇게 된 지문을 읽고 문제 풀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타이트해요. 풀 수는 있죠. 왜냐면 지문 다 나와 있으니까 엄매는 여러분 설명 다 해주죠. 다 해주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엄매를 하는 의미가 없었어 애들이. 근데 창제 원리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개념으로 짝짝짝 풀면 되니까 사실 여러분 몇 초 컷이었거든? 근데 이거를 안 했던 친구들은 시간을 계속 잡아먹는 거지.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일부러 그렇게 출제를 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또 그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문법은 다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창제 원리도 선생님이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은 세종대왕이 여러분 글자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기본 원리는 여러분 이제 자음과 여러분 모음을 한번 구분해보자.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한번 구분해서 만들어 보자 라고 하셨어. 그리고 맨 처음에 만든 글자는 28글자만 만들어 보자 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글자는 우리는 28개를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초성의 제자 원리거든요. 초성의 제자 원리. 그러면 초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자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음을 만드는 기본 원리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1번, 2번, 3번. 세 가지 원리. 거기서도 가장 기본은 상형의 원리야. 여러분 상자는 코끼리 상자에다가 형은 형태 형자를 써. 그러면 누굴 본드는 거야? 코끼리의 모습을 본뜬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코끼리 상자는 진짜 코끼리를 얘기한다기보단 어떤 모양을 얘기하거든요. 모형을 본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누구의 모양을 본뜨냐면 발음하는 발음기관. 그냥 발음기관 아니야. 발음하는 발음기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발음하는 발음기관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 니은을 발음하면요. 니은 발음할 때 혀가 이러고 있던 거에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느 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 혀가 여러분 여기 윗잇몸에 붙는 모습을 본떠서 이거 갖고 니은을 만든 거야. 니은을 발음하는 그 모습을 본뜬 거지. 여러분 기역 발음하면 여러분 혀가 이렇게 있던 애가 여기가 이제 이 목구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혀가 어떻게 돼 얘들아? 그 발음해봐. 그 하면 얘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거든요. 이 모습을 본떠서 기억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발음하는 발음기관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게 기본자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자라고 하고 상형자라고 하는데 이 상형자는 여러분 5개의 글자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획이거든. 획을 더할 거야. 근데 아무렇게나 획을 더하는 게 아니라 소리의 세계에 맞춰서 획을 더해요. 그래서 얘는 소리의 세기를 반영해서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요. 그러면 획이 아무것도 안 그어졌어. 그럼 여러분 가장 제일 작게 나는 소리. 획이 하나 그어졌네? 그럼 좀 더 센 소리. 획이 2개 그어졌어? 가장 센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를 하지도 않고 여러분 기본자도 아닌 글자가 있어요. 그럼 얘는 예외적인 글자잖아. 모습도 본뜨지 않았고 가획의 원리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 달을 읽자 체 형태. 그럼 이거 채용할 때지 형태가
체가 다른 글자라고 해서 입체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형자가 맞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있고 입체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우리 여기다가 표에다도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5가지의 좋은 기관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음, 여기 어디야? 아음, 어금니. 어금니 눈쪽이잖아. 어금니. 그래서 얘를 어금니 소리. 설음, 여러분 설이 혀설자거든. 혀가 얘들아 여기 이제 미디몸이 이렇게 붙잖아. 그래서 얘를 혀소리. 지금의 약간 미디몸 소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에 여러분 수는 입술이거든. 그래서 입술 소리. 그다음에 치는 여러분 우리 치과할 때 치자거든요. 이죠 이. 그래서 이소리. 이 이소리는 지금 현재 없어요. 지금은 없는 소리. 자, 그 다음에 후는 지금도 있지. 후 여기 목구멍 소리.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상형의 원리는 기본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까 어금니 소리는 여러분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드는데요. 그래서 기역자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혀끝이 윗잇몸을 댄 상태를 얘기할 건데 혀끝이 윗잇몸을 댄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이게 아까 리은. 자, 근데 이제 발음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입술의 모양. 양을 본떠서 입술이 벌어진 미음을 만들고요. 미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송곳니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시옷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옷, 여러분 이의 모양. 자, 그리고 우리 얘들아 목구멍 동그랗게 생겼거든.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은이지. 그러면 얘는 목구멍 모양.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게 기본자, 이게 상형자. 그러면 이 상형자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 이제 가행자를 하나씩 더 만들어보자. 자, 여러분 가행자는 획을 하나씩 더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자에다가 획을 하나씩 더 그어주면 돼요. 그러면 기역에 획을 하나 더 그으면 키읔이거든? 근데 여러분 키읔보다 더 일단 획을 그은 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역보다 키읔이 더 소리가 세다라는 거 구분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역은 여러분 아직 선생님 음은 안 했지만 얘가 우리 예사 소리고 얘는 거센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더 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다 획을 하나 더 그을 수 있어 얘들아. 디귿. 디귿에다가 획을 하나 더 그으면 무슨 글자 만들 수 있을까? 티읕. 그치. 그러면 소리의 세계로 본다면 니은보다 디귿, 디귿보다 티읕 소리가 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니은보다 여러분 선생님 아무리 나는 어떻게 획을 하나 더 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획을 하나 더 그었대. 내가 비읍을 만들고 여기다 또 어떻게 획을 더 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읍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글자 만들고 그러면 미음보다 비읍, 비읍보다 피읍이 더 소리가 세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시옷에 획을 하나 더 그을 수 있어. 지읒. 근데 여러분 잡아. 지읒은 지금은 샌드위치 천장이어서 여기서 소리 나거든. 여기.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치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위치가 너무 달라지죠. 이것 때문에 구개음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선생님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그리고 획을 하나 더 그으면 치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시옷보다 지읒, 지읒보다 치읒이 소리가 더 세다. 자, 그 다음에 이음보다 여러분 획을 하나 더 그어주는 애가 있어. 여린이음. 여린이음보다 소리가 더 센 히읗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사실상 음가는 없다. 음가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 소리를 낼 수 있다 없다.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글자를 만들기는 했지만 음가가 없는 글자.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약간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자어를 표기하거나 그러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왜냐면 히읗은 진짜 소리가 세거든. 그러니까 이 히읗이랑 여러분 이제 이응 사이의 발음 체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으신 건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얘는 음가가 절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3년 전에 여러분 선생님 수능에 나왔을 때 얘도 여러분 얘만 색깔이 좀 다르게 이렇게 흐리게 표현됐었어요. 왜? 음가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체자 3개를 갈게. 여러분 이체자는 여러분 모든 곳에 다 있는 거는 아니고 여기 아음에 있어요. 아음을 보시면 기역하고 키읔 사실 근데 모습 비슷해 아니면 달라? 비슷하거든? 근데 여기에 보면 얘 디음을 여기 들어가. 얘 완전 모습이 어때 얘들아? 완전 다르지? 그러면 얘가 이체자인 이유는 정말 모습이 달라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니은, 디귿, 티읕 여러분 모습 어때요? 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들아 선생님이 리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체자거든? 근데 여러분 리을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니은에서도 파생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여기다가 획을 하나, 둘, 3개 더 그으면 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를 왜 이체자에 넣을까? 획을 3개를 더 그으면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티읕보다 소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세져야죠. 근데 니은이랑 소리의 세기가 똑같아요. 그럼 뭐가 적용이 안 돼요?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안 돼요. 획을 그는 건 여러분 소리의 세기를 반영해서 획을 긋기로 했는데 획은 그어놨는데 소리의 세기가 반영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래서 가획의 원리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체자인 이유는 가획의 원리 적용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리의 세기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반치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치음은 누구보다도 얘들아 시옷이랑 제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얘들아? 근데 시옷에다가 획을 몇 개를 더 그었을까? 하나 더 그었지. 하나를 더 그었으면 이론적으로 누구랑 소리 세기가 똑같아야 돼? 시옷이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옷보다 소리가 더 약하게 나요. 시옷보다 약해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가획, 획을 긋는 거는 적용했지만 뭐가 적용이 안 된 거야? 소리의 세기가 적용이 안 됐네. 그래서 얘도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된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총 몇 개의 글자를 지금 제시를 했냐면 창제 원리에 따라서 17개의 글자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세종대왕은 몇 개의 자음을 만드셨다? 17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갈게. 여린이웃 다시 한번 설명해 볼 거야. 여러분 여린이웃은 뭘 표기하기 위한 글자냐면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형식적 글자예요. 그래서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서 국어의 음운 단위에서는 실질적인 그 음가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모음의 원리도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모음은 똑같아. 상형의 원리 적용해. 똑같이. 그게 기본자야. 그러면 상형의 원리 아까 자음은 여러분 어떤 원리 적용했지 얘들아? 발음하는 발음기관이었지? 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다야. 그걸 천진이라고 하죠. 자, 천진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기본자, 상형자. 이게 기본자, 상형자.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다고 했거든? 하늘에 둥근 모습을 본뜨죠. 그래서 그게 아래압. 그 다음에 하늘에 있으면 반대가 있지.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의 평평한 모습을 본떠서 을을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애가 있거든? 사람. 그치.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우리 모음조화를 한번 뒤에 다시 할 거지만 다시 설명해보자. 하늘이라고 하는 건 밝은 애들이야. 밝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이러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글자죠. 아래하는. 그러면 반대의 속성인 여러분 땅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니까 딱 중간이거든? 그래서 얘는 중간의 성질을 갖고 있네? 그래서 얘는 중성.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우리가 자음들이랑 모음들을 설명을 할 때는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 요 차이. 그러면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옛날에는 양을 어떤 기준으로 양으로 삼았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오른손을 더 많이 써요? 아니면 왼손을 더 많이 써요? 오른손 더 많이 쓰죠. 주도적인 역할 많이 하잖아요. 물론 왼손잡이도 있긴 하지만 근데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위를 더 멀리 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위쪽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양의 속성을 갖고 있는 애들. 그래서 아래아가 똑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여도 오가 있고 우가 있으면 아래아가 오는 위에 있죠. 우는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양성, 우는 음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어아도 마찬가지지. 똑같이 아래아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러면 어 같은 경우는 아래아가 여러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들아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들어가 있지. 아는 아래아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냐 아니면 위쪽에 있냐 아니면 왼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이렇게 구분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왜냐면 중성모음은 이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합성의 원리가 있는데 합성의 원리는 여러분 기본자를 이용해서 즉 아래아, 이를 이용해서 초출자, 제출자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요. 자, 합용의 원리는 만들어진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의 글자들을 다시 한번 조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만드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거를 여기다 적용을 해볼 거야. 자, 여러분 초출자는 기본자하고 기본자가 더해져요. 그 기본자에 여러분 누굴 더하냐면 이 아래아하고 응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응하고 이랑 아래아를 더해줄 거야. 그러면 아래아하고 으가 만나서 아래아가 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고 이가 있고 아래아가 있으면 아래아가 오른쪽에 가 있거든요. 아라는 글자 만들어요. 자, 으가 있고 아래아가 아래로 갈 거거든요. 그럼 우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아가 왼쪽에 이 왼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기본자를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 우, 어, 아라고 하는 4개의 글자가 만들어지지. 이걸 초출자. 초출자는 몇 개? 4개. 이렇게. 그러면 자, 제출자 같은 경우는 초출자를 만들었지? 그러면 그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 아, 우, 어에다가 똑같이 아래아를 하나씩 다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요라고 하는 글자 만들고 야, 유, 미안해. 유, 그 다음에 여라고 하는 글자를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제출자도 4개의 글자를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이 글자까지 하면 총 몇 개의 글자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봐. 기본자 3개, 그 다음에 초출자 4개, 그 다음에 제출자 4개거든요. 그럼 몇 개예요? 11자죠. 이러면 세종대왕이 말씀하신 28자가 다 완성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자음 17개, 그 다음에 모음 11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세종대왕이 만드신 거. 근데 우리가 모음이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러면 있는 것끼리 다시 합쳐보는 건 어때? 이렇게 해서 합용자가 또 나온 거. 그러면 이 합용자를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이러면 우리 선생님이 원리를 쓸게요. 그거에 맞는 여러분 이제 다 이 모음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초출자하고 초출자가 만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러분 초출자하고 초출자끼리 만날 때는 양성, 음성 구분해서 만들어줘야 돼. 오하고 아가 만나야지. 우하고 어 만나야 돼. 어떤 글자 만들 수 있을까? 2개 만들 수 있는데 와와 우어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만 있는 글자야. 제출자하고 제출자가 결합해서도 글자 만들어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것도 양성, 음성끼리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글자도 만들기도 했다. 발음은 안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얘들아 초출자하고 제출자를 만들었잖아.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를 한 번씩 더 더해줄 거야. 기본자 이. 그러면 여러분 초출자에다 이 한 번씩 다 더해줄래? 왜, 에, 위, 에요.
다 단모음이거든. 옛날엔 다 이중모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다음에 제출자에도 만들 수 있어.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도 있지만 요거는 여러분 발음 해석돼. 옛날에 고려시대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려시대 서경별곡 같은 데 보면 이런 글자 있거든. 교회 말은 서경별곡에 이런 이거는 교회다 사랑한다라는 뜻인데 이 발음 옛날에 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여러분 저 어디냐 북쪽에 그 티그른가 어딘가 얘들아 우리랑 이 말 어족이 비슷한 나라가 있거든. 거기는 요거 발음 안 돼. 그 이런 걸 발음하는 나라도 있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있지만 우리 이제 이론적인 것들 다 써버릴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발음하죠. 얘들아 할 때, 그치? 그 다음에 요것도 이론적으로만 있는 글자. 그 다음에 얘라고 해서 이렇게 글자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여러분 이번엔 기본자의 이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기본자의 이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 만들 수 있죠. 이거의 반대 글자 만들 수 있는데 아래야 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전시가 보면 이런 글자 있잖아. 요거 만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합용자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합용자에다가 또 한 번 이를 더해 줄 거예요. 다 더하는 건 아니고 여기 1번에다가 1번에다 더하면 어떤 글자 만들 수 있어? 왜? 그래서 요렇게 글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여러분 선생님 날개 얘들아 모음의 성질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해 보자. 여러분 어떤 모음이 밝고 작고 경쾌한 느낌의 모음을 만들어야 될까요? 양성. 그렇지. 그 다음에 어둡고 크고 여러분 약간 우울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음성. 그 다음에 가운데 중성. 그래서 아까 종류는 선생님 아까 옆에 정리했으니까 같이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 모음까지 했고 여러분 종성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숙제는 문법 요소 다 풀어오면 될 것 같아. 선생님 다음 주에 한 번에 숙제 검사할게. 알겠지?